자, 오늘 수업은 과학을 보는 다양한 시각, 내적 접근법과 외적 접근법, 사회적 구성주의. 말 잘 들립니까?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들 한번 되새겨 보시고요. 지난 시간에 도그마 패러다임이 깨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지 과학이 발전한다 했습니다. 자, 먼저 이 접근 방법을 보면은 제인 구달이라는 사람을 먼저 알아야 돼요. 제인 구달의 연구 방법은, 이 양반은 참 특이한 사람입니다. 고졸로 탄자니아에 가고 아프리카에 가고 침팬지를 연구하신 분입니다. 침팬지를. 그래서 야생 침팬지하고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친하게 동족처럼 교류하면서 침팬지의 특성을 연구해 가지고 침팬지가 도구를 사용한다, 채식을 또 하지만 육식도 한다, 침팬지도 인간과 같이 동족 살해를 하더라, 이런 것들을 찾아내 가지고 학계에 아주 중요한 지식까지 오른 사람입니다. 그 과정에 이 제인구달 이분이 과학을 연구하는 방법에 영향을 참 많이 끼쳤습니다. 한번 봅시다. 정리를 해보면은 제인구달 이분이 20대 초반에 아프리카 가서 침팬지 연구하기 전까지는 모든 과학이 객관적 관찰을 위해 동물 개체에 번호를 부여 후 사물, 객관화시켰습니다. 대상, 물건으로 생각했습니다. 관찰했습니다. 그런데 구달은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감정적 교류와 연대감 등 공감을 강조하면서 관찰했습니다. 근데 이런 구달의 연구 방법이 기존의 연구 방법에 어긋난다 그래서 주류학계, 그 당시 주류학계에서는 구달의 연구 방법을 인정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논란이 된 게, 표준적인 과학적 방법이라는 게 존재할까? 그것이 무엇일까?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자, 구달이 주류학계에서 배척된 이유를 쌤이 좀 설명을 해주면은, 구달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비서학교만 졸업했어요. 생물학 비전공 가고 학위 하나도 없고. 자, 거다가 이름도 타잔의 주인공 제인이라 그래가지고 성차별도 겪었어요. 문제는 이런 것들 때문에 제인이 연구했던 방법들이 이제 배척을 당합니다. 자신이 연구하는 대상과 자신을 철저히 분리해서 객관화시켜서 대상을 물체로 객관화시켜서 연구하는 게 데카르트주의의 관찰법, 우리 귀납법, 데카르트주의적 전통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구달은 반려동물처럼 뭐 샘, 토미, 뭐 줄리아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고 정서적 유대를 나누면서 침팬지가 이렇게 활동하더라, 이렇게 생활하더라 하는 걸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나중에 이제 제인 구달은 이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받고 교수도 하고 이 생물학계에서는 상당히 큰 거장으로 올라서고 책도 많이 나오고 다큐멘터리도 나와 있습니다. 이 침팬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 이제 검색해 보면 많이 나올 겁니다. 이제 그렇게 연구했던 데가 1960년대입니다. 60년대. 60년대. 이 양반이 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찾아낸 것은 침팬지의 육식행위, 그 다음에 도구를 사용해서 사냥을 하더라 라는 것들, 그 다음에 침팬지들이 동족 살해를 하더라, 이런 것들. 근데 특이한 거는 동족 살해한다고 해서 침팬지를 멀리하는 게 아니라 그걸 그냥 얘들도 인간처럼 살해를 하는구나 라는 객관화시켜서 계속 연구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되어야 된다라는,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이 동물 보호 쪽으로도 많이 나선 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충돌하는 게 기존의 데카르트 방식과 제인 구달의 이 동물을 연구하는 방식, 어느 게 옳을까라는 것들이 문제가 생기겠죠.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수업한 거 비교하면은 패러다임이 깨지는 겁니다. 이분은 60년대 때 아프리카 갔고 70년대 80년대 되게 쭉 하면서 왔던 사람입니다. 샘이 대학 다닐 때도 80년대 대학 다닐 때도 이 제인구달 이분은 상당히 인구에 회자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과학사는 어떤 건가? 자, 지금 제인구달 얘기 나오다가 갑자기 과학사가 어떤 학문인가? 라는 얘기로 주제가 바뀌었어요. 그죠? 19세기부터 과학사가 연구되기 시작했다. 19세기는 1800년대입니다. 20세기가 될 때까지 1900년대까지 과학사는 물리학과 생물학만 과학이다. 과학사 연구 범위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 그러면은 과학사가 방금 제인구달을 얘기한 것처럼 과학자들이 위인이나 옛날 이야기 그때는 이랬어 라떼는 이런 게 아니라 18세기 19세기 1800년대부터 이 과학이 발달해온 과정, 우리 지금 앞 시간에 공부했던 것들,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라든지 인식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 이 과정이 과학의 발달 과정이다 라고 해서 그걸 정리 발전시키는 게 하나의 학문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과학사가. 그러니까 물리화학, 생물, 지학 뭐 이렇게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그 한 분야로 과학사 이렇게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27쪽에 교과서 27쪽에 보면은 윌리엄 휴얼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최초의 과학사 학자입니다. 과학사 학자. 즉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방법, 인식의 변환, 연구 도구의 변환, 이런 것들이 과학의 발전에, 물리학, 생물지학, 강령력 과학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느냐, 이런 것들을 정리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살펴보니까 이런 패러다임도 나오고 도구마도 나오고 막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과학의 발전 과정, 과학의 발전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인가, 동일한 내용도 패러다임에 따라서 다르게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과학의 발전 역사를 보는 관점은 이렇게 합리적 추론의 맥락으로 보는 관점, 실증주의입니다. 데카르트 중심의 실증주의.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로 보는 관점. 즉 우리 과학사를 인식하는 관점입니다. 자연을 A의 방법으로 보다가 B의 방법으로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뀐 것들이 과학의 발전이다 라고 본다는 겁니다. 과학사를. 그 다음에 사회 문화적 맥락으로 보는 관점. 한 사람이 그렇게 바뀐 게 아니라 사회가, 문화가 바뀌고 발달하면서 이렇게 과학을 대하는, 과학을 접하는 인식이 바뀌었다.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라고 보는 관점. 그 다음에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려는 관점. 과학의 발전은 사회가 요구해서 달에 가고 싶다, 달에 가고 싶다, 로켓 만들어서 달에 갔다. 요런
사회적으로 필요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과학을 연구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과학을 보는 관점입니다. 과학을 보는 관점. 그래서 과학사가 이제 과학이 발전해 온 그 역사적 흐름을 이러니까 이렇게 발전했어. 합리적 추론. 그거는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서 그런 거야. 아니야. 사회 문화적으로 사람의 인식이 바뀌면서 기존에 있던 것들 쳐다보는 그 관점,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그런 거야. 아니야. 사회에서 그런 것들을 요구하니까 과학이 후행적으로 따라간 거야. 요렇게 과학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4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쭉 정리되어 온 과학사를 자, 위에 이 과학사, 과학의 발전 역사를 보는 관점이 4개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아우르는 과학사를 어떻게 접근해서 볼 것인가? 과학사의 접근법에서 내적 접근법 하는 게 있습니다. 내적 접근법. 자, 이거는 과학자들의 생각의 변화라는 내적인 것들의 흐름을 찾아 나아가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역사를 해석한다. 즉, 과학의 발전이 오로지 과학자 개개인의 생각의 변화다. 생각의 변화다. 예전에는 A로 보다가 그거 B로 볼 수 있지 않을까? B로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네 하는 형태로 과학자 개인의 인식의 변화가 과학 발전의 변화다. 이렇게 보는 게 과학자의 내적 인식의 변화. 이게 과학을 발전시킨, 과학사를 변화시킨 주 동력이다라고 보는 접근법입니다. 즉, 과학이론의 배경이 된 철학이나 사상, 자연관 같은 내적 요소에 집중해서 사람의 인식이, 철학이, 사상이 이렇게 바뀜으로 해서 기존엔 A로 보는 것들을 B로 볼 수 있게 됨으로써 발전했다라고 판단하는 게 과학사의 내적 접근법입니다. 내적 접근법. 자, 이런 것들은 과학자들이 남긴 책이나 편지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연구 자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그 과학의 역사에서 그 과학자가 당시 처했던 상황, 사회적 제도, 지리적 장소, 산속에 있는 사람들이 고물 연구하지 물고기를 연구하지는 않을 텐데 그런 것들, 쌤이 극단적으로 예를 든 겁니다. 그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과학자가 처한 상황이나 사회적 제도, 지리적 장소 그런 것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가 어떤 사상을 갖고 있었고 그 사람의 인식세계를 지배한 철학적 배경이 어떤 거였느냐 이런 것들을 더 크게 중요하게 여기고 연구해서 과학을 훑어본 겁니다. 자, 인류의 지성사, 과학은 인류의 지성사다. 뭐 이런 표현들이 바로 내적 접근법식의 표현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토마스 쿤, 그 다음에 코이레라는 사람, 코원, 웨스트폴, 여러분 다 생소한 이름일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로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지금 소개만 하겠습니다. 자, 과학사의 외적 접근법은 그런 과학 이론들이 개인의 인식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환경이 어떻게 변했길래 그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사회적 환경의 변화가 그런 것들을 다 끌어냈다라고 보고 연구하는 겁니다. 아까는 개인의 인식 변화가 과학의 변화를 이끌었다. 외적 접근법은 사회적 환경, 사회적 요구가
과학자들로 하여금 인식도 바꾸게 하고 그런 것들도 만들어내고 생각하게 만들었다 라고 보는 겁니다. 자, 외적 접근법은 과학이 사회하고 분리돼 가지고 과학자 머릿속에 있는 그런 게 아니다. 지적주의가 아니다. 과학자 역시 사회 구성원이었기 때문에 사회하고 영향을 주고 받게 되어 있고 거기에 의해서 과학 이론들이나 생각들이 지금 당장 연구돼야 될 거, 알아내야 될 거. 이건 사회적으로 뭐 인정 못 받으니까 지금 필요 없으니까 뭐 뒤처진다든지 이런 영향을 주고 받게 되었다. 그래서 과학의 발달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 사회적 현상이, 사회적 요구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더 집중적으로 연구했다는 겁니다. 즉 특정 연구가 수행되던 그 시대의 상황과 그 시대의 상황, 요구 이런 과학 외적인 문제들을 다 같이 살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뭐 이런 것들은 그럽니다. 대항해 시대 때 항해술의 발달로 근처에서 해적질만 하던 네덜란드, 뭐 노르웨이, 영국, 스페인 야들이 항해술을 발달시켜서 아프리카로 내려가고 아메리카로 가고 호주도 찾아내고 인도도 가고 식민지도 만들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 대항해 시대 때 그때 그 항해술은 과연 그 항해사나 뭐 천문학자나 지리학자 그런 사람들의 내적인 욕구에서 만들어졌겠냐 이거야. 찾아졌겠냐 이거야. 그게 아니라 뭐다? 그 사회에서 가서 새로운 걸 찾아갖고 갖고 와라. 내 영역을 넓혀라. 국왕의 영토를 넓혀라. 이런 사회적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쪽을 파괴되고 그쪽이 발전했다 라고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청교도 혁명 때 17세기 청교도 혁명 때 그때 과학이 좀 훅 발전합니다. 그때 청교도주의적 가치관이 새로운 기술의 개발, 그 다음에 청교도와 구교도의 전쟁에 따른 전쟁, 이런 사회적 요구에 따른 무기나 뭐 폭약이나 이런 것들의 발달, 그 다음에 항해 기술의 발달이 그때 급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렇게 개인의 호기심도 있지만 사회적 요구가 과학의 발전에 방향성을 제시한다든지 촉진한다든지 특정 분야를 집중하게 만든다든지 뭐 이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외적 접근법입니다. 외적 접근법. 외적 접근법. 자, 내적 접근법은 과학자들의 개개인의 사상이나 자연관. 외적 접근법은 사회적 요구. 자, 그 다음에 사회적 구성주의 하는 게 있습니다. 자, 1970년대 들어와갖고는 내적 접근법과 외적 접근법의 장점을 모두 조화롭게 융화할 수 있는 제3의 방법론인 사회적 구성주의가 등장했다. 과학자와 정치, 사회의 관계 및 실험과 기구, 이론들 간의 관계 등에 대한 밀도 있는 내용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분석 결과를 묶어주는 강력한 축으로 맥락이라는 것을 채택했다. 맥락. 자, 이거 말이 이제 우리 이과 출신들한테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자, 사회적 구성주의는 시대적 상황이라는 외적 요인하고 개인의 철학, 지식이라는 과학 지식이라는 내적 요인 뿐만 아니라 과학자가 연구에 사용하는 실험기구나 물체 이런 것들도 대등한 위치에 놓고 함께 분석하고 해석하고
했다는 겁니다. 야, 이거 참 쌤도 말로 표현하기가 좀 힘든데, 사회적 요구 플러스 개인의 철학이나 지식 플러스 그런 것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도구나 이런 것들. 이거 이렇게 예를 들면 되겠네요. 일본이 무역 제재를 했습니다. 그지요? 한국 반도체를 무너뜨리려고 무역 제재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외적으로는 사회적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지요? 외적 접근법으로 보면은 사회적 요구가 있었습니다. 내적으로는 그렇게 일본들이 공급 안 한다는 것들에 대한 기본 지식들을 우리도 갖고 있었다는 얘기죠. 하지만 WTO 세계 무역으로 따지면은 우리가 우리 땅에서 그걸 생산하는 것보다 일본 놈들이 만들어 놓은 거를 갖고 오는 게 우리가 싸게 치인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개발 안 하고 있다가 사회적 요구, 그 다음에 과학자의 내적 지식 충분히 갖고 있고 거기에 그런 것들을 개발할 수 있는 나머지 도구나 기계나 환경들이 우리나라에 준비가 돼 있었으니까 그걸 한 방에 국산화 시킬 수 있었다. 이렇게 보자는 겁니다. 이제 그 장비, 소재 이런 것들 그동안 우리는 그거 투자하는데 돈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일본이 미리 해놨으니까 일본과 사다 쓰면 되지 뭐 냅두나 이렇게 생각하던 시대 상황이 바뀌었다. 외적 요인. 근데 우리 만들 수 있나? 좀만 노력하면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 만들 때 필요한 뭐 장비나 기계나 이런 것들 국내에서 다 조달이 되나? 모자란 건 뭐 인국에서 갖고 오고 이사에서 갖고 오면 돼요. 이런 것들 외부적 이런 장비나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과학의 발달이나 환경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이것들이 전부 다 고루고루 다 맞아 떨어질 때 구성이 될 때 과학이 발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화수도 같은 경우에는 6-9인데 우리는 9-9까지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것들이 뭐 과학적 지식이 있고 사회적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설비나 장비나 뒷받침이 없으면은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불화수소를 만드는 생산 설비나 기술이 그렇게 확 발전할 수는 없었다. 즉 이런 요소들이 골고루 다 섞여 있어서 발전했다. 이렇게 보자는 게 사회적 구성주의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사회적 구성주의할 때 사회란 말은 뭐 크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안 가면 아주 쫀쫀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뭐 쫀쫀하게 미시단위까지 이 사회적 구성주의라는 걸 설명하자면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오늘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뭐 해 먹을까? 나는 먹고 싶다, 만들 수 있다는 지식이 있고 보니까 뭐 텔레비에서 그 안동찜닭을 설명한다. 오케이. 그러면 안동찜닭 만들어 먹자. 하고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안동찜닭 만들 만한 재료들이 쭉 있더라. 그러면 사회적으로 식구들이 안동찜닭을 먹고 싶다. 우리 특식으로 찜닭 해 먹읍시다. 사회적 요구. 과학자 지식. 내 알고 있는 거. 아빠 만들 수 있어. 근데 냉장고 열어보니까 그 만드는 재료들이 다 있어. 이런 구성들이 다 맞아떨어지니까 안동찜닭이라는 결과물이 과학 진보의 결과물이 나온 거고 우리는 먹을 수 있었고 이렇게 작은 단위까지도 사회 구성주의를 적용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과학자 수업 힘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뜬금없이 이제 과학 철학자 오기스트 꽁트 나옵니다. 이거는 쌤이 첫 시간에 인문과학, 사회과학, 뭐 오만대만대 과학적 연구 방법을 이용해서 지식을 끄집어내면은 과학이란 말을 붙인다라고 했지요. 네? 그 말을 처음 한 사람이 오기스트 꽁트입니다. 자연과학적 실증주의 방법을 따르는 그 어떤 것도 모두 과학이 될 수 있다. 즉 자연과학적 실증주의, 데카르트가 얘기한 귀납, 연nhập, 귀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지식을 찾아내면은 그 어떤 것들도 과학이다. 즉 합리적이다 라는 겁니다. 관찰과 사실을 기반으로만 한다면 심리학도 인간 마음에 대한 과학이며 경제학도 과학이다. 이 말 이해가 됩니까? 과학 지식을 찾아낼 때 자연을 관찰하고 거기서 나온 사실, 팩트만을 모아서 참인 명제를 끄집어내는 게 과학이다. 심리학도 인간의 마음을 관찰하고 거기서 나타난 사실들을 끄집어내서 정리한 것들이기 때문에 과학이다. 경제학도 사회에서 돈이 도는, 물자가 도는 것들을 관찰하고 거기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사실적으로 수집을 해가지고 명제로 귀착시키니까 과학이다. 요렇게 보자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누가 했다? 맨 처음에 했다? 오기스트 콩트가 했다는 겁니다. 오기스트 콩트. 자, 그래서 요 사람의 이 인식이 이제 다른 학문에도 전달되면서 인문과학, 사회과학 이런 말들이 막 나옵니다. 자, 파이어 아벤트, 폴 파이어 아벤트 이 양반들은 무정부의적 철학자입니다. 지금 여기서부터는 뜬금없이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과학의 범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무엇이 과학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무엇이 과학인가? 자, 폴 파이어 아벤트는 무정부주의 철학자입니다. 이제 표현한 것들 아주 쌤이 좀 강렬하게 해놨습니다. 무정부주의적 철학자입니다. 유일한 과학의 방법론이나 가치관이 있는 것이 아니다. 니만 옳고 저 방법만 옳고 이 방법은 틀렸다.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파이어벤트의 이론을 얘기하면은 아까 제인의 침팬지 연구도 거부되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서로 간에 소통 불가능하기 때문에 낫고 좋고 못난 것을 판단할 수 없다. 연구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패러다임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패러다임 내에서 네가 더 낫고 어쩌고 저쩌고 이거 비교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이든 어떤 방법이든 합리성만 갖고 있으면은 무엇이든지 과학이 될 수 있다라는 게 파이어 아벤트의 얘기입니다. 폴 파이어 아벤트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 그러면은 좀 더 보충 설명하면은 방법론적 무정부주의 또는 제멋대로의 원리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학을 연구하는 데서 무조건 따라야 하는 유일한 과학적 방법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물화생지, 경제, 심리, 사회 뭐 이런 거 분야마다 또 시대에 따라서 그 상황에 맞추어서 그 상황에 빗대어서 연구하는 방법이라는 것들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차이 때문에 일어난 현상을 가지고 이 방법은 옳고 저 방법은 틀리고 이게 낫고 저 방법이 못 낫고 이런 것들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이래 요 생각을 가지고 구달 박사의, 그러니까 제인 구달의 침팬지 연구를 따져보면은 기존의 과학자들이 제인 구달이 반려동물처럼 침팬지를, 야생 침팬지를 그렇게 친하게 지내면서 연구한 것들이 방법론적으로 틀렸기 때문에 니는 과학이 아니다 라고 배척했던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들을 판단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죠? 근데 이때 이 파이어벤트가 강조한 것들은 정말 합리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거지, 합리적인 얘기하는 거지, 점성술 같은 유사과학 이런 것들까지 과학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과학을 연구하는 방법에 있어서 도구마를 갖고 있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과학을 연구하는 방법에 있어서. 아까 제인구단을 놓고 보면은 관찰 대상은 철저히 객관화시켜서 관찰해야 되는데, 이거는 옆에 있으면 또 주관화시켜서 개인 감정도 들어가는 관찰 방법으로 했다. 하지만 결과는 사실을 관찰하고 관찰로 한 것부터 팩트를 끄집어내고 거기서 진리를 끄집어내는 거니까 대상을 어떻게 다루든 이런 것들은 정해진 방법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결과는 참인 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유사과학이 나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유사 파이어벤트가 뭐 지멋대로다, 뭐 방법론적 무중부대에서 이게 유사과학까지 얘기한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장하석 박사님이 이런 것들 합니다. 이 과학 철학을 합니다. 뭐 이거 하다 보면 재밌는 얘기 나옵니다. 이거는 과학이고 저거는 과학이 아니야라는 과학의 인식의 부분에 있어서, 약간 다시 조금만 더 정리하면, 파이어벤트에서는 어떻게 했노?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식을 끌어내면은 모든 게 과학이다라고 과학의 영역이 확대되는 겁니다. 그죠? 러더퍼드 같은 경우에 노벨상도 받았어요. 1908년에 1800년대 때 이제 1800년대 말에 이제 연구를 한참 했었는데 1908년에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러더퍼드는 얼마나 편협적인 사람이냐 그러면은, 이 알파입자 산란 실험한 사람, 이 양반은 물리학 아니면은 나머지는 과학도 아니다. 생물 웃기지 마. 화학 웃기지 마. 그런 것들은 그냥 우표 모으는 거야. 우표 모으는 거. 물리학만이 진짜 과학이야 라고 난리를 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좀 편협적으로 과학을 아주 좁게 생각하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노벨상을 어떤 분야에서 받느냐? 이 양반 물리책에 나옵니까? 화학책에 나옵니까? 우리 화학책에 나오지요. 노벨 화학상 받았습니다. 노벨 화학상. 그래서 이렇게 어디까지를 과학으로 볼 거냐 하는 범위가 그렇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과학은 학문인가? 그럼 모든 과학은 학문인가 말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학의 범위가 자연과학에서, 수학에서, 물리학에서, 생물로, 화학으로, 그다음에 다른 과학, 심리학으로, 경제학으로 쫙 퍼져나갑니다. 과학이란 단어가. 자, 독일의 비젠샤프트. 독일에서 W는 V 발음이 납니다. S는 Z, 우리 지읒 발음이 납니다. 비젠샤프트. 이게 과학입니다. 사이언스가 아니고 비젠샤프트. 이게 학문이라는 뜻입니다. 학문. 그래서 사회과학, 역사과학, 문예과학, 언어과학, 군사과학, 문화과학, 오만때만데 과학이란 말을 다 붙임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쓰는 과학 붙이는 게 좀 더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앞에 입에 쉽게 달라붙게 된 겁니다. 따라서 과학이라는 용어가 자연에 대해서 탐구하는 것에만 적용할 건지 인간 행동과
사회와 사회 사이에 일어나는 것들, 이런 것들에도 적용시킬 수 있는지, 과학이란 말을, 거기에 대한 것들이 이제 논란이 일어나서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과학자들은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거 있지요. 침대 갖고 다리 자르고 머리 자르고 뭐 늘리고 하는 하는 그거. 테세우스가 잡아 죽인 그거. 여러분 누군지 이해는 알고는 있지요. 그것처럼 사람들이 과학은 이래야 돼 라는 범위 틀을 딱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는 것만 과학이라고 하고, 거기 안 맞으면은 프로크루스테스, 아이고, 하여튼 그 침대 갖고 뭐 자르는 가처럼 이건 아니야 저건 아니야 하고 냉정하게 잘랐었는데, 이제는 모든 거에 과학이 들어갑니다. 그건 뭡니까? 과학에 대한 인식들이 넓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넓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뭐 대학의 학과도 뭐 과학 기술 이런 거 안 들어간 데가 있습니까? 스포츠 과학과 했었고, 그죠? 어느 대학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문화재 보존 과학과 뭐 이런 데도 있습니다. 미술 보건 과학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디션샤프트가 독일어로 과학인데, 이게 참 재미있는 게 이 디션샤프트가 과학이라는 뜻도 있지만 학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의미가, 독일 사람들한테 그 의미가, 그래서 묘하게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요즘은 맨 처음에 요 오기스트 콩트가 모든 게 과학이다, 그래서 인식이 파이어벤트에서 뭐 방법론이 다르다고 해서 과학이 아닐 수는 없다. 서로 뭐 잘났고 못났고 판단할 수 없다 해가면서 이제 모든 합리적으로 지식을 만들어내는 것들은 전부 다 과학이다 라고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과학과 인문학의 소통은 왜 중요한가? 자, 요즘 과학과 인문의 소통 얘기하죠. 이게 요즘 왜 이런 것들이 나오냐 그러면은, 지금은 인문보다 과학기술 때문에 밥 벌어먹고 삽니다. 그래서 역으로 과학기술 쪽이 상대적으로 위쪽으로, 이렇게 경제적으로는 위쪽으로 가 있는데, 이게 인식이 외골수로 흐릅니다. 한번 봅시다. 염소하면은 문과들은 음매 하는데 이과들은 CL, 여러분들은 CL 생각합니다. 정의이라면은 문과들은 justice,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데 이과들은 definition, 함수의 정의가 뭐냐,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눈이 녹으면 문과들은 봄이 오겠냐는데 이과들은 눈이 녹으면 물이지 뭐긴 뭐, 이렇게 LIFE 적으면은 문과들은 삶, 근데 이과들은 철화 리튬. probability 하면은 문과들은 가능성 얘기하는데 이과들은 확률이 몇 프로고, 펑션 하면 문과들은 기능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과들은 함수 생각하는, 즉 특정 분야만, 지식이 많아지면서 특정 분야만 편식하다 보니까 사물을 보는 인식하는 패러다임들이 편중되게 됩니다. 편중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끔 과학과 인문학이 어찌해야 된다? 어찌해야 된다? 융합이 돼야 된다. 소통이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인문학과의 소통하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누가 라디오 틀어놨노? 벼락 되게 좁아지고 혈액이 잘 지나가는 수 없어가지고 벼락도 적어졌어. 누가 뭐 다른 거 듣고 뭐 생문에 뭐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좀 꺼주라. 아예 그 테레비가. 이 대학에서 못 결과하면 달라질 수 있을 때 양분을 할 거야. 아니 근데 수업인데 이거. 이게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오른쪽 그리고 있는 것처럼 그림잡기 자, 굉장히 좀 높은 삼법 다음은 스노이 두문화 담론. 이렇게 과학과 인문 사이에 의사소통이 단절되면은 세계에서 인식의 차이가 벌어지니까 서로 간에 갈등이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서로 스티브 잡스가 인문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처럼 이렇게 인문학과 과학이 서로 통용을 해야 된다. 서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 그래서 요즘 융합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 면접할 때도 이런 융합적인 요소들을 얼만큼 갖고 있느냐, 이런 면접 질문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10분에 맞춥니까? 10분에 맞춥니까? 네. 우리 학교 홈페이지를 한번 와보시면요. 홈페이지에 선생님이 이 슬라이드들을 다 올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로그인 해야 되지만 교수